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요, 천안 본부장, 유원년 본부장이 운영하시는 만난 생고기라는 음식점이에요. 여기서 우리 오늘 천안시 투어 함께한 아미고 회원들과 오랜만에 좀 오붓하게 고기 먹으면서 저녁합니다. 저쪽에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10여 분이 앉아서 식사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이창수 위원장하고 잠깐 정치 토크를 좀 하려고 이렇게 따로 앉았습니다. 저는 이창수 위원장하고 한 10여 년 되나? 20년쯤 돼요? 15년, 20년 됐죠. 그렇죠. 예. 그래, 우리 심대평 지사님이랑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정치적인 동지로 또 사석에서는 제가 나이가 몇 살 많다고 그냥 형하우로 이렇게 지내옵니다만, 여러분, 내년에 꼭 붙여서 국회로 보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이창수 위원장이에요. 아유, 과분한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잘 알아서 그래요. 너무 억울하게 그 국회의원 입성이 그때마다 정말 문턱에서 좌절되고 했어요. 지금은 당의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창수 이 세 글자를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구는 천안시 갑을병에서 병입니다. 천안시 병. 이 예상되는 상대는 그 양승조라는 사람인데, 양승조는 이제 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이정문, 예, 어쨌든 저쪽이 쉽지 않아요. 누가 됐건 쉽지 맞습니다. 않은데, 예, 어쨌든 그 지역입니다. 천안시 병. 아까 우리 천안시 투어 할 때 광덕사 그 일대가 우리 이창수 위원장의 고향이고 또 지역구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3년 전에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예. 그때 당 대변인 했죠. 대변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2020년 4.15 총선 때 우리가 정말 대역전패 당해가지고 정말 그 참혹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 당 대변인을 했어요. 원외이면서 당 대변인을 했어요. 그때 제가 고생하는 걸 잘 알아요. 네? 아니, 자기도 선거 나왔거든. 자기도 선거 나왔는데 당 대변인이라고, 그때 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하다가 종로에 묶여버렸잖아요. 종로 지역구에. 그러니까 자기 선거 천안병 내버려두고 종로 가서 선거 지원 요새하고 있더라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때 진짜 고생했죠. 예, 뭐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네. 지금 광화문 투쟁도 그때 황교안 대표님이 주도하셨었는데, 네. 이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이 싫어. 그 추운데, 그 더울 때 광화문에서 정말 시간을 다 보냈고, 그 황교안 대표님이 단식 투쟁을 하실 때도 또막 옆에서 같이 이렇게 좀 지켜드렸었는데, 제가 좀 주제 넘을 수는 있어도 일당의 대표님이 자이든 타이든 종로에 출마를 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혼자서 방역통 둘러매고 이러고 다녔잖아. 골목골목. 정말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님을 대변인으로 모셨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종로에 가서 제 깜냥껏 이렇게 해서 거들어 드렸는데, 물론 저도 발등에 불이었지만 제가 그게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뿐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여의도 정치판에 제가 한 40년 관찰하고 평론하잖아요. 자기 선거하고 나라가 걸리면 자기 선거야. 나라의 운명조차도 뒷전이야. 일단 지가 대고 봐야 되는 거거든. 이게 여의도판의 생리예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서 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뭐라도 할 것 같은 사람들도 막상 딱 그렇게 걸리면 자기 국회의원 선거와 나라 일이 걸리면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라니까. 근데 아주 드물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이창수 위원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국회에 들여보내고 정치 좀 바로 해달라고 해야지, 뭐 겉만 그럴듯하고 번들어난 사람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정치 잘해달라? 그거 안 통해요.
진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정치개혁 이번에 해야 됩니다. 제가 이창수 위원장과 따로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어요. 당직으로 따지면 뭐 그저 중하위 당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의 인권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이 당의 인권위원장은 사실은 국내외 모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면 북한 인권 문제가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인권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은데 우리나라는 특히 뭐 캠퍼스 인권, 뭐 여성 인권, 뭐 노동 인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만 그 중에 하나 북한 인권 문제는 이 통일을 염두에 둔, 우리가 통일이 염원이지 않습니까? 그 염두에 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보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음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음성, 사람의 목소리. 음성? 기본적으로 생리 구조상 남성하고 여성의 음정의 차이는 한 옥타브라고 합니다. 8도, 한 옥타브인데 200년 동안 생리적인 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5도 정도가 낮아졌대요. 절반 정도가 낮아진 거예요, 남성에 비해서. 이 뜻은 그만큼 여성의 목소리가 사이에 많이 관철이 되고 여성의 주장들이 그만큼 관철됐다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반영됐다는 아주 의미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제 이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크게 떠들지 않아도 정말 편안할 수 있는 자유와 공정이 좀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으로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대 담론이 아니라 정말 사실은 체감민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체감민권. 체감민권. 이 체감인권이죠. 이게 큰 거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편, 작은 억울함,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서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또 그 계층이나 어떤 집단이나 이런 어떤 것들의 인권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더 이상 국민들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 주장이 관철되고 불편함이 좀 해소되고 억울함이 좀 없어지고, 이런 쪽에 저희 국민의 인권위가 해야 될 방향성이고요.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은 정부 조직과 이렇게 대쌍적으로 만나게 돼 있거든요. 당정 협의를 하면 이를테면 저쪽에 기재부가 있으면 여기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았던 국민권익위원회. 이 두 개의 장관급 위원회, 장관들이 있는 위원회에 대상되는 것이 당으로서는 이 인권위원회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해결이 안 될 때는 국민의힘의 인권위원회로 오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정부에다가도 하소연해보고 여기다가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거. 너네 집권당으로서 좀 책임 좀 져라.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이 이창수 위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거 염두에 두시고 전화번호도 꼭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아주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 옥타브 높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데 진짜 한 옥타브가 아니라 두 옥타브, 세 옥타브 소리 높여야 될 부분이 있어. 그게 북한 인권이에요. 맞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문재인 일당이 사악한 것이 저 북한 인권을 외면한 거예요. 자기들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우리 고 박사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하여튼 개인의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체제 유지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 인권이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현재 그런 독재 체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고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인 원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자체에서도 그거를 철저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북 세력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면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런 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북한 인권 문제도 절대 간과하지 않은 문제가 결국 우리는 북한하고 통일의 대상이거든요. 바로 통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 솔루션 중에 하나도 바로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내고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키며 이게 국제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좀 집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집권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이게 인권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또 가장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어느 나라에 살든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리고 그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침해받든 그거는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보편성이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 인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이것은 곧 나의 문제다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점에서 특히 우리가 휴전선 이북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또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집단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있을 뿐이죠.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은 가끔씩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정치 권력을 담당한 국가가 이걸 소홀히 하거나 방기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사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일당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권 지금 박사님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인권 문제는 이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부여받는 인권에 아주 걸리거든요. 아니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그렇죠. 인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우리 나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피부색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게 미국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공산주의 체제에 살든 민주주의 체제에 살든 이거는 정말 보장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달민족이라는 걸 이런 어떤 굉장히 가까운 피가 같이 나눠져 있는 그런 동포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나 개인이나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사명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야말로 북한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지렛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문제는 협상이 돼요. 야 웬만큼 하지. 내가 이만큼 양보 아껴가 되는데 이를테면 당장 핵 협상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전부 다 없애라고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뭐부터 해라 그리고 행동 대 행동으로 너네가 이거 포기하면 우리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되잖아. 인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권은 마지막 한 사람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식의 근거에서 볼 때 북한은 용서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이번에 통일부가 그 북한 인권 상황을 공개했잖아. 문재인이 일당이 몰랐던 게 아닌데 이것들은 보고서 만들고 공개를 안 했잖아. 맞습니다. 숨겼잖아.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이 분노하게 된 거거든. 그것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압박과 제재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핵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촉구하는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정도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고 주장하면 당 차원에서 정말 북한 인권 특위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응?
근데 이 대통령의 인식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창수 위원장이 인권위원장 맡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생각해요. 네. 이창수 위원장은 생각하면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 인권위원회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개선 활동을 좀 해나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네. 그걸 하실 경우에 저희 고성국 TV도 그게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오늘 광덕산 자락에서 이 투어를 시작했는데 그 광덕산 자락의 주봉 중에 큰 봉우리 중에 하나가 만경산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만경산이 선배들이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보고 나라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치를 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애국 투어, 독립 투어가 이 천안 고성국 TV의 투어가 됐는데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하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가 보편적 주제가 무거웠는데 이 식당이 만난 식당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이게 좀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를 좀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 천안본부장 이원년 본부장이 운영하시는 만난 생고깃집에서 아주 만난 토크했습니다. 예. 천안병 지역입니다. 천안병 지역. 천안갑은 신범철 차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신범철 국방차관이 출마했던 지역이에요. 네. 예, 지금은 차관을 하니까 여기 내려와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하지만 신범철 기억하시듯이 천안병의 이창수 위원장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갑병이니까 을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도당위원장은 이정만 도당위원장입니다. 을은 이정만. 예, 지난번에 출마를 했었죠. 예, 이정만 도당위원장. 그 사람 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다시 천안갑 신범철, 천안을 이정만, 천안병 이창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천안시 병 선거구입니다. 이창수 후보, 이창수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아이고 천만에요. 이제 지역에 내려오십니까? 그럼요. 맨날 저 논평은 요즘도 논평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제 또 소명이니까요. 역할을 해야죠. 또 논평하려면은 또 여의도 가야 되잖아요. 그 주로 가게 되는데 정 예. 바쁘면 또 서면논평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예. 뭐 대변인 일이라는 게 워낙 대중 속에서 소통하는 자리라서 네.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요즘 민심 좀 전해주세요. 며칠 전에 아침 인사를 하고 해장국집에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예. 이 공사장 인부신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해장국을 먹었는데 우리 저 수행하는 비서한테 저희 후원회 기자를 물어보면서 예. 이 폰뱅킹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자기는 오늘도 내일도 대깨문이다. 대깨문인데 이번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내가 대깨문이지만 당신 이창수를 찍겠다라고 하면서 폰뱅킹으로 후원금 10만 원을 보내주고 그 자리에서 그 앞에 앉은 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더 소름 끼치게 합니다. 그분도 대깨문인데 이번만큼 선거일이 기다려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정말 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근데 이게 대깨문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기쁘거나 이거보다는 소름 끼치고 이게 민심이구나. 그래서 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이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민심을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주소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실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는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선거날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장 가는 것도 좀 이제 어려워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이게 투표율 떨어져서 이거 선거 이기는 선거 또 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맞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으면. 지금 박사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토요일이다 여기 가까운데 봉서산이라는 공원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격려 말씀이 아니고 그 분노가 담긴 마음속에 감정이 담긴 자기 속마음이 담긴 말씀들을 해주시는 걸 보면 이제 그 우한폐렴 관련해서
이렇게 좀 특별히 저주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기보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표를 행사해서 뭔가 바꿔보자는 민심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거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 민심 중에 이제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표심 중에 진짜 무서운 표심이 이제 동정 표심이라는데 네? 동정 표심보다 더 무서운 게 성남 표심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혼을 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투표장에 나오는 민심은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저 문재인 정권 심판성 맞습니다. 민심이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20대 총선을 나갔고요. 네. 2018년에 보궐선거를 나갔습니다. 2020년에 다시 21대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4년 만에 선거를 3번 치르고. 그러네요. 예. 혹시 저 보시면 동정심 생기십니까? 좀 생겨요. 좋습니다. 동정표 오심이 하나 있고 지금 아까 제가 이 민심을 확인하고 있는 이 성남 표심이 있고. 이창수가 아직도 국회의원이 한 번도 못 됐단 말이야? 저런 건 동정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동정표심, 성남표심 제가 이래도 이번에 국회의원이 안 되면 제가 자질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을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쓰임새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너의 생각을, 너의 소신을, 너의 철학을 제대로 구현해서 좀 나라 좀 평평하게 만들어봐라, 이런 소명을 주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박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당 대변인을 그동안 쭉 해오셨는데, 네. 당 대변인은 보통 국회의원이 하는데, 우리 이창수 분은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당 대변인을 쭉 해왔어요. 예, 다른 그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당 대변인을 해왔어요. 그만큼 이제 이 당의 신뢰가 높다,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 중부권, 지금 이제 여기가 천안 아닙니까? 네. 충청도 민심이 전국 판세를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충청도 민심은 또 천안이 좌우한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결국 충청의 표심이 그 대선의 바로미터다, 뭐 이런 말씀, 여론의 바로미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천안 시장하고 세 분, 1+3인데 이 요번에 이 천안의 결과가 충청의 그 표심 또는 정치 지형을 바꾸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결과가 충남에서, 특히 천안에서 결과가 저희가 압승을 거둔다 그러면 충청의 정치 지형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가 될 것이고,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균형 잡힌 정치 지형으로 바뀔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그만큼 이번 천안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엄청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뭐 선거라는 게 이제 우리 쪽도 실수가 나오고 또 저쪽 좌파들도 이제 계속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쪽은 뭐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천 막바지에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 좀 혼선이 있고, 특히 그 미래한국당 공천은 이건 파동이라 부를 정도로 좀 심각해서 지금 당 대표가 바뀌고 공관위원회도 바뀌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만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몇몇 지역에 여전히 좀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또 미래한국당의 그 재공천도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면, 그러면 선거 전 주도권은 확실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잡고 나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전망합니다만. 저도 그 당 지도부에 가깝게 있는 한 사람으로서 순간순간 그때그때 많은 것을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좀 화도 났습니다만, 그때마다 제 생각의 중심에 있었던 건 그래도 그 대표님의 그 좀 무거운 어떤 그 리더십을 좀 믿어왔었고, 이번에 미래한국당 관련된 이 비례대표 공천 관련된 것도 그래도 빠르게 수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민심이 이 정부를 분명하게 심판하고자 하는 이 민심에 저희가 최소한 그 민심을 받드는 자세가
돼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는 역사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로 이 정권을 심판하는 이런 역사적 사명에 훼손인들이 없도록 저부터 우리 구성원들이 다 진중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특히나 이번 선거는 면대면 접촉은 거의 안 되고 그래서 SNS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설사 우한 폐렴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SNS 중심의 선거 운동은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그 트렌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저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시작됐나요? 저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오피셜 라이브, 그러니까 황교안 유튜브를 직접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를 어제 두 번째로 했는데 그거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다. 그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그 SNS 선거운동 방식을 이전에 어찌됐든 어떠한 유형으로든지 이 시대에서 후보자가 또는 정치인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려면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후보자가 정치인이 선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결국 저희들도 저희 캠프도 핸드폰을 공략하라 이런 개념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의 컨텐츠를 전달하려고 아주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2년도에 대선 때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파가 이 스마트폰을 잘 안 쓰셨어요. 그렇죠. 잘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 2016년 그 이후 상황에서 보면 이제 뭐 스마트폰을 젊은 세대 못지않게 우리 이 보수층도 아주 자유자재로 쓰게 됐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을 좌파들이 다 장악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유튜브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SNS가 유일하게 자유파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돼버려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야말로 그 선거혁명의 원동력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 후보도 이 캠프가 핸드폰을 공략하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는데 우리 다른 후보들한테도 팁 좀 하나 주세요. 핸드폰 공략하는 팁. 핸드폰을 공략하는 팁은 이것 또한 진정성밖에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그만큼 유권자들이 다가가려면 그냥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당기는 안에도 콘텐츠도 분명 진정성이 담겨야 되지만 그 다가가는 노력은 오프라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온라인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분들이 받아주신다. 아마 이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공간적 지리적 이 간격을 좁힌다고 해서 쉬운 매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 들인 공 이상으로 들여야 SNS. 그렇죠. 박사님 고성국 TV 이렇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 채널로 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드셨잖아요. 물론이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천안에 와서 이창수 후보하고 대담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상당한 이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기 오잖아요. 사실은 이 똑같은 한 30분을 제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시청자들이 다 가려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진정성을 충분히 이 화면으로도 전파로도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공이 들어간 영상이다 아니다. 그거 딱 보면 아신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당 대변인으로 지금 활동하시면서 지금 후보 활동을 하고 계신데 253개 지역의 우리 자유파 미래통합당 후보들 쫙 나가서 지금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쫙 있잖아요. 응원 메시지 한번 좀 해주세요. 후보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 이 채널, 이 시간을 이용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광화문에서 그 추울 때, 그 뜨거울 때 같이 고생하셨던 저희 당원동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기회가 안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투쟁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제 자신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마음속에 담고 꼭 당선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서운한 마음, 그 마음을 제가 꼭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이번 선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저한테 늘 아주 체면을 걸어주셨습니다만 70년 자유민주주의의 공동탑을 지키는 준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외침이었고 청와대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함성, 그 걸음이 이제 4월 15일 날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마음을 모아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국민의 명령이라는 준엄한 명령을 가슴속에 담고 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그 먼저 하신 말씀 그 참 이번에 그 지난 3년간 좌파 폭정에 맞서 싸웠던 그럼요. 이 우리 이창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동지들인데 가슴 아픕니다. 원외당의 위원장들. 제가 죄를 지는 기분입니다. 예, 경선기에도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황교안 오피셜 라이브에서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경선기에도 들지 못한 분들한테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천안병 이게 뭐 천안이 이제 충남의 새로운 중심이 됐습니다. 워낙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서 천안이 가불병 새 지역구고요. 그리고 충청도 민심, 중부권 민심이 판세 전체를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 천안을 이창수 후보와 함께 천안병입니다. 천안병, 천안병. 이 을은 지금 약간 좀 혼선이 있어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박찬주 후보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천안병의 이창수. 이창수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기 우리 캠프에서 쓴 그 구호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생의 첫 선택, 첫 투표, 제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세요. 소통의 달인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간다. 뻔한 정치, 빤한 정치, 노. 이젠 정말 바꾸자. 네, 이렇게 변화의 힘이 느껴지는 이창수 후보 사무실에서 이창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천안시 병 선거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